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후위기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기후위기라고 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네. 너희들이 이렇게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 보면 북극곰이 죽는다. 네.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북극곰 근데 콜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콜라를 계속 먹고 있다. 사실 저는 뭐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저도 뭔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좀 걱정도 되고 아이들 마스크 쓴 것만 봐도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독거 노총각이다 보니까 창문을 볼 일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그러고 보면 저는 이렇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당장 우리나라 기후만 해도 봄하고 가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봄 왔다 싶으면 금방 여름 되죠? 또 가을 왔다 싶으면 금방 겨울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상기후라는 겁니다. 예, 기후를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봄오고 여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고 계속 봄옷도 입고 오시네요. 겨울에도 입고 오시더라고요. 겨울에도 봄옷 입고 다녀요. 단벌 자켓이라서. 그렇군요. 개인적 감각이 잘 없으신데.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이게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실천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최고. 아유, 좋게 포장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실천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비해서 1.5도씨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1도씨, 2도씨 이상이 상승을 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매 10년당 0.2도씨의 온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많아졌고 날짜는 적어지니까 내릴 때 한꺼번에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폭우죠, 폭우. 네네. 지난 30년간 도대체 우리가 이 지구에 무슨 일을 했을까? 결국은 우리가 과소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먹고 남기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환경과학과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오충현입니다. 보통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루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사람의 문제? 보통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권 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10위 안에 들고. G7 더불어 간이 많이 하고 있네요. 다들 정확하게 잘 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략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한 10위에서 13위권 정도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아마 국토 면적 대비 GDP를 따지게 되면 거의 세계 탑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 거예요. 인구 대비.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또는 50년 전으로 후퇴를 해보게 되면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위권 정도의 국가였을까요? 100위 안에 들었겠 꼴찌죠, 꼴찌. 거의 바닥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100위 바깥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거의 비슷했다. 제가 알기로 필리핀한테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취업 같은 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많이 좀 그런 게 바뀐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뀌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2021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현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그 5,100만 정도의 인구가 되게 되는데요. 수도권 인구를 보시면 1990년에는 한 42%였어요. 그다음에 2000년에 오면 46%였다가 2019년이 되게 되면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기 때문에요. 네. 50%의 인구가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들에 사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놓지 않고도 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약 60%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에 살고 있다. 인구 집중이네요. 네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을 좀 한번 보시면요. 1990년에 서울의 그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24% 정도 됐어요. 네. 대략 2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에는 서울에 사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서울에 사는 거죠. 네, 인구였는데 점점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네요. 이제 2000년대로 보면 21%, 그 다음에 2010년경에 오면 20%로 줄었다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18% 정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서울 인구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더 차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근교에 신도시로 이주를 한 인구가 많아서 사실은 서울 인구가 줄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인구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광주, 세종 등의 비율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서울 인구보다 점점점 또는 수도권 인구보다 점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의 인구를 전부 수도권에 옮겨가지고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에 지방 도시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낙관적이라고 그러면 이제 2030년이나 2040년대에 수도권 인구 비율을 보면 51% 정도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제 수도권 인구는 어쩌면 정체될 것이다. 조금 더 바란다라고 하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원수, 그러니까 그 평균 가구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는 보통 3.1인이 한 가구였어요. 그렇게 되게 부모님과 자녀 한 분 정도가 같이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을 보시게 되면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보시죠.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2.39인이 평균 가구 수거든요. 그러니까 2.39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만 사는 집이 일반적인 거고 이제 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 많지가 않은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다라기보다는 조금 심각한 영향일 수 있는데요. 2000년에 1인 가구 수, 1인 가구의 퍼센트를 보게 되면 2000년에는 1인 가구 퍼센트가 1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9년 통계를 보게 되면 2배 이상 30.2%입니다. 보시면 2000년대에 가구 수별 구성에서 가장 많은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 딸, 그러니까 자제들 이렇게 있는 집이 가장 일반적인 가구 수였죠. 31%니까. 그런데 이제 2019년 지금 기준 2023년 기준이라고 보면 1인 가구가 30%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19년 있어요.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는 행복감이나 또는 우울감이나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피부로 느끼지만 이제 슈퍼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수박을 하나로 팔지 않고 쪼개서 파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박 하나를 사다가 일주일 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로 포장을 해서 팔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결과가 또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장 용기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4인 가구가 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걸 해놔도 되게 그 집에서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거가 일반적이지만 1인 가구가 혼자 살게 되면 사실은 그걸 남겨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다가 나 혼자 소비하고 버리는 그런 패턴이 증가함에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가구 원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노인 비율이 증가된다. 이제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이것에 대한 통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전체 노인 가구의 비중이 약 12%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이 되게 되면 노인 가구의 비중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23년이니까 훨씬 더 커졌을 조금 더 증가하고 있죠. 이건 앞으로도 있겠죠. 계속 증가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5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노인 가구가 그중에 한 가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을 규정할 때 몇 세부터 노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계 같은 경우는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또 경남 합천 쪽 가면 68세가 청년 회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청년이거든요. 요즘 저 60대 분들은 아주 그냥 젊은 형님들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사시는 분들은 대략 40세 이후의 인구는 자기 나이에서 20살을 빼고 사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살이다라고 하면 내가 30대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되는 거예요. 신선한데요? 네. 저 중학생이네요. 네, 15살이에요. 철부지요, 너. 그럼요. 60세다 그러면 40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80세다라 그러면 과거에 60세 정도의 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것이 이동엽 씨도 지금 시대에는 맞는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가구 유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세대,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만 사시던지 또는 아들, 딸만 밖에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한 세대의 가구가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손자가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그냥 한 세대만 사는 가구 수가 35%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2세대가 한 24%. 3세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같이 사는 세대는 4.5%. 거의 없네요. 매우 드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손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비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사는 세대는 0% 제로네요. 됩니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대화 또는 산업화 사회를 살게 되면서 서구 못지 않게 그 가구의 구성이랄지 또는 세대의 구성이랄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4% 정도 되는 비율이니까요. 이 비율은 점점 앞으로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표에서 맨 끝을 보시면 비친척들 간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친구들끼리나. 네네. 예전에는 같이 산다라 그러면 되게 친척이거나 부모님이나 자식 간의 관계였을 텐데요. 지금은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상관없는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 그래도 정도 1%네요. 되고요. 그러니까 친구, 동료 이런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했던
서구의 그 집안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나 90년대 우리가 서구 사회를 봤던 모습이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가구 구성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대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6세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회갑 지나고 나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들이에요. 한갑 잔치를 꼭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평균 연령이 66세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저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57세. 한 62세 정도 되니까요. 80년대 사실 저렇게 그 수명이 짧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계적으로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네. 2016년에는 그랬던 것이 82세까지 증가가 됐어요. 우와. 2018년에는 82.7세, 지금은 83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83세. 예, 이것도 사실은 평균 연령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1세 정도 되고요.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86세 정도 돼가지고 그 남녀의 평균 연령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80 이전에 돌아가셨다라 그러면 자식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절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수명은 거의 20세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2세, 그러니까 80세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건강이 60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60세들은 40대처럼, 50대들은 30대처럼, 40대들은 20대처럼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대부터는 그대로 2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돌도 씹어 먹어도 되겠는데 돌도 좀 먹고 해. 좀 먹겠습니다 오늘. 자,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그다음에 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혼자 사는 가구 또는 한 세대만 살아가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침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자료인데요. 이제 19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이 27%, 여성이 29% 정도로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성의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건가? 그 여성분들이 뭐랄까 감성적일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감정 관계에서 상태일 조금 수 더 있을 것 예민하게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이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를 보게 되면 19에서 29, 이렇게 20대가 되는 거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보게 되면 3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대고요. 그 다음에 40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동료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스트레스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스트레스보다도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세대는 어르신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이 있어요. 이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랄까 나에 대한 정체성 또는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남자들은 우울감 경험률이 8%입니다. 거의 우울감이 상당히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우울감도 조금 더 크게 가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20대들의 우울감이 13%입니다. 그 다음에 70대들의 우울감이 13%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20대들의 우울감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호하에서 자라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면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에 대한 무슨 압박감 같은 거, 그게 스트레스로도 작용을 하지만
우울감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70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혼자 사시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손주들 구경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우울감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0대나 40대는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아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우울감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OECD 국가 가운데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살이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같이 결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데,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데, 그리고 또 여건도 좋아졌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고민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가진 고통을 같이 나누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총 인구 변화나 출산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총 인구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2010년에서 2020년을 지나면서부터 그 인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이 총 인구 대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서는 시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 2017년부터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감소되기 시작한 그런 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2040년이 될 때까지도 그것이 계속해서 감소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도 2040년경이 되면 이제 5천만 명 정도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데는 당연히 출산율의 저하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임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게 되는 건데요. 95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6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아기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2000년에 오게 되면 한 명이 안 되네요. 0.84명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안 돼.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한 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두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2명이 태어나야지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건데요.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엽 씨가 정말 큰일을 한다는 제가 애 셋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애국자시네요. 셋이 이 4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한 명은 보전을 못 받아. 걱정스럽고 저는 정말 짜증이 좀 나는 게 애 많이 나라고 한 300조 이상을 지금 퍼부었거든요. 근데 애는 더 줄고 있다는 게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고 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보게 되면 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기를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미래에는 개선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또는 내가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지금 부모로서는 좀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사는 미래에 아이들끼리 협조하거나 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임기에 있는 20대나 30대에 속하시는 분들의 젊은 분들이 내가 아기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 행복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충분히 못 가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비용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의 경제력이랄지 사회적인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기후변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북반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적도 북쪽이 봄이 오는 시기가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전 대비해가지고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2도씨. 산업혁명 당시에 비해서 1.5도씨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1도씨, 2도씨 이상이 상승을 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까?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실가스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들도 있고 사람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들도 있는데요. 수많은 물질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거나 냉방, 난방을 할 때 발생시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계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사체 같은 게 썩었을 때 부패해가지고 발생되기도 하는 건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발생시키는 메탄은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폐기물과 그다음에 육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 돼지나 예를 들면 이런 가축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이 엄청난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27배 정도 그 온실가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배출되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당히 주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요. 방출된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는 식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흡수가 돼 가지고 다시 고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고정이 되는 시간에 비해서 배출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다가 이제 반사가 될 때, 복사가 될 때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지 못하고 지구라고 하는 온실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 또는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만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거가 1910년입니다. 네. 1910년부터 지금까지면 약 1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온도가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2021년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지난 100년간 매 10년당 0.2도씨의 온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년여가 지났으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도씨 이상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최근 3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군일에 가장 잘 살았던 시기예요.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시기거든요. 예.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온이 1.6도씩 상승했습니다. 와, 30년간 다 올랐네. 지구 차원에서는 1.5도씩 지금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 30년간 1.6도씨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30년간 도대체 우리가 이 지구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과소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먹고 남기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강수량 역시도 1910년대부터 이제 정확하게 근대적인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00년간 매 10년당 17.7mm가 증가했습니다. 17.7mm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7cm 정도가 연간 그러네요. 비가 더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최근에 비가 더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가 적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게 오는 또는 적게 오지만 많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정답들을 너무 미리 잘 맞추시네요. 게릴라성 호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는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매 10년당 1.7cm 정도의 비가 더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매 10년당 2.74mm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2.74mm. 그러니까
이게 100년간 누적이 되게 되면 27일이 넘겠죠.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께서 폭우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는 적게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 내리는 비의 양도 많아졌고 날짜는 적어지니까 내릴 때 한꺼번에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폭우죠, 폭우.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향이 언제 강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최근 30년간 21.2일에 비가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라고 하는 건 눈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는 횟수도 적어졌고요. 봄, 가을에 비가 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여름에 비가 한번 내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려야지 되니까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인 홍수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 그 외곽에 있는 것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 보시면 겨울이 가장 길죠. 보시면 109일 정도 되는 날이 겨울이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우리가 엄청 춥게 살았어요. 겨울이 길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고드름 먹고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것처럼 100년 전에는 워낙에 추운 겨울이 길었기 때문에 얼음, 고드름, 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지 저 가장 외곽에 있는 그 날을 한번 보시면요. 87일로 줄었습니다. 겨울이 87일로 줄었고요. 지금 그 시기를 보게 되면 봄이 99일, 여름이 118일. 그러니까 봄이 겨울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따뜻하게 느끼거나 더 뜨겁게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위를 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위가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 변화된 여름이 겁니다. 엄청 길어졌어요. 여름 길네. 여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전략을 세울 때 여름 장사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네요. 맞습니다. 스키장 이런 것들 이제 역시 또 그쪽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유식업을 해도 이제 냉면 쪽으로. 냉면국수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사실은 가을까지도 요즘은 상당히 더운 가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계절이 따뜻한 계절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남아랑 닮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청계천에 봄이 되면 이팝나무라고 하는 꽃이 피잖아요. 네, 이팝나무. 이팝나무는 원래 전라북도 이남 지역에 살던 식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250km 이상 북상을 해가지고 자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서울의 날씨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전라북도 전주의 날씨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기상이 250km 이상 북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24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동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망종, 입춘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절에서 이 절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절기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지가 됐는데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입춘이 됐는데 사실은 봄은 이미 한 보름 전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과거의 기후 조건입니다. 위에 있는 붉은색 선은 현재의 기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남아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극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난대에 가까운, 과거 같으면 제주도나 제주도 이남 지역에서 느꼈던 계절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곳에서 느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빨리 오고 겨울은 아주 늦게 오고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24절기가 잘 안 맞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음력 뭐 이런 건 안 세도 되겠네요. 하나도 안 맞겠네요. 그 사실 이 절기는 음력절기는 아닌 거거든요. 음력은 아니죠. 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24절기는 맞춰놓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지 계절하고 잘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도대체 기후변화하고 그러면 생물들이 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올 봄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목련과 진달래와 철쭉과 이팝나무가 동시에 펴버렸습니다. 네, 개화기가 조금 다르고요. 이것이 보통 정상적으로 핀다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펴야지 되는 건데요. 한 시기에 모두 집중해가지고 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면요. 벌이나 나비는 이제 잠에서 깨거나 또는 이제 그 꽃에서 깨어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와서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해야지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먹이 활동을 해야지 되는 시기가 바로 꽃이 펴야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꿀 좀 먹어야지 하고 나왔는데 꽃이 이미 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나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류가 나와서 그 시기에 맞는 그 꿀을 먹어야지 되는데요. 한꺼번에 꽃이 다 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꽃을 좋아하는 벌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굶주리게 되고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이것이 1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30년간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 주변의 꿀벌이나 나비나 곤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네.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또한 그렇게 돼가겠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벌이나 나비가 왕성하게 움직여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지금 현재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1.7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나 거주 환경, 목재, 음식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는데 지금의 지구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달에 그 뭐랄까 식민 위성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결국은 한 개밖에 없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구를 어느 정도 남용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이 한 3.8인데요. 실제 미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8.6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소비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그 옆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이 0.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5.85예요. 아이고. 8배 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버 스펙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처럼만 지구를 쓴다라 그러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구가 8개 이상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는 8개 이상의 지구를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나 물질에 대한 과소비가 심각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의한 도시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생명지수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참치, 참치는 참치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참치를 잡으면서 다른 생선들도 같이 잡히게 되는데요. 온전히 참치만 먹기 위해서 참치만 냉동을 시켜서 오고 나머지는 다 죽은 상태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바다도 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데요.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지구에 있는 전체 생명체의 5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감소의 끝은 인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인간 사회가 자연 생태계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생태학자였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8년에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생명 다양성, 즉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유전자를 다양하게 지켜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외에도 다양한 종들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지 되고 그 종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서식처를 보존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윌슨이 이야기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1992년 이후에 전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잘 지켜야지 지구가 주는 공급이나 조절이나 문화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공급 서비스라고 하는 식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조절 서비스라고 하는 건 맑은 공기를, 그다음에 문화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치를, 좋은 숲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물 다양성을 잘 지켜서 지구가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직접적으로 주는 요 아랫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직접 동인, 지역적 토지용, 우리가 도로를 많이 만든다, 신도시를 많이 만들다, 결국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종의 도입이나 또는 뭐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수확과 자원의 소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구가 만들어내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지 됩니다. 한반도가 만들어내는 범주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소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8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남기는 음식물의 양이 200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아, 한 사람당? 네. 이것을 다 모으게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그만큼 지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생물들이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자연의 소중함을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배달,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겁을 먹었습니다. 네. 이대로 배출하다간 지구가 온전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쓰면 환경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는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나에게 약간의 불편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지 그게 문제구나. 비로소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에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지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지구는 화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분? 화분. 그 집에서 꽃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큰 화분은 물을 어쩌다 한 번 줘도 식물이 자라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요. 작은 화분은 물을 조금만 안 줘도 바로 식물들이 시들거나 죽게 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구는 상당히 큰 화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그 화분을 1인당 쓰는 양을 쪼개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 작은 화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큰 화분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줄여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백 개의 폭을 키워줘야지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물질 사용이나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 전체는 화분처럼 유한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실천해서 지구의 골든타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다락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